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 간 깜짝 회동이 성사되면서 교착 국면에 빠져있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회담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제 세계의 시선은 미국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을 향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그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말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북한 안팎의 정세를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네. 판문점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정상이 이게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50여 분간 세 번째 단독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 우선 이날 회동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2월 28일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됐었잖아요. 그러니까 2월 28일이니까 지금 4개월 만이에요.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예상을 빗나간 깜짝 회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 방문 기간에 남북미 뭐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언론의 보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외교관 중에 일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날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 잘라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수 전문가와 언론은 관측을 하기를 이번에는 뭐 그런 일정은 없구나 이렇게 다 대부분 예측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뒤집힌 깜짝 회담이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이제 북한 땅을 이렇게 밟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옛날 문재인 대통령과 했던 것처럼.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 이런 네.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두 정상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만나든 아니면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것이든 아니면 뭐 체제나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 자리에 왔든 뭐 여러 가지 계기나 뭐 동기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떤 적대적 대립을 해왔던 이런 나라들이 이런 대립 관계를 중단하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 과제 이것을 이제는 벗어날 수 없이 두 나라가 떠안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번 회담을 두고 평가는 엇갈렸다는 겁니다. 타고난 쇼맨이자 드라마틱한 순간을 즐기는 TV 쇼 전문가.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 캠프는 DMZ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부각하는 대표적 성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게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완전히 대선용 캠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번 회담은 아무튼 누구도 예상 못했던 그런 회담이었고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식의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어떤 평가를 받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이겠죠. 이제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기까지 아마 물밑 접촉이 아예 없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물밑 간의 접촉이 있었으리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일단 겉으로 볼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 하루 전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여기에 김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연출이 된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두 사람 간에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계산을 따져보기 전에 회담 진행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재밌는데요. 29일 날 오전 7시 5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성실하게 또 트위터에 올렸죠. 한국에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만약에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썼어요. 네. 바로 그날 오후 1시 6분에 이제 북한에서 반응이 왔어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형식으로 반응이 왔는데 그게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락하는 답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29일 날 아침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 28일 날 미국이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직통 전화로 비건 대표가 미국 측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비건 대표가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이 연락을 했고 그래서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 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하기 하루 전날. 그리고 이제 비건 대표가 그날 밤에 북측 통일각에서 북측 대표에게
두 정상의 만남을 공식 제안하는 문서를 건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9일 날 새벽에 북쪽에서 답변이 왔는데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트윗을 한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라고 주장을 지금 여러 차례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계산된 어떻게 보면 의도된 이벤트가 아닐까 이런 관측이 지금 분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정치 전문지 더 힐이 이번 만남은 기획됐다 이렇게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24일 날 그러니까 회담 직기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기자하고 했는데 그때 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그렇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 그때 백악관에서 이 내용을 대신 기사를 싣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치 전문지 더 힐은 사실은 이건 기획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근데 어쨌든 기획됐느냐 즉흥적이냐 이게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건 배경이죠. 일단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됐어요. 정치적으로 큰 위상의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제재 해제를 해가지고 이제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 장군님이 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쓸쓸하게 기차 타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소문이 나돌 정도로 위상의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을 회복할 계기가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 러시아, 중국을 연달아 만나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거든요. 결국 기댈 방법은 결국은 북한과의 아니면 미국과의 북핵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를 아마 장기간 버티기는 힘들 텐데 지금 이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된 지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다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미팅 제안을 수락한 건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딱 하나죠. 일단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뉴욕타임즈가 분석했던 것처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대통령 선거 전에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이 사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라면 그렇다면 과연 이번 회담을 두고 과연 비핵화 협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상당히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과연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긴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중단됐던 북미 회담을 다시 시작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이. 그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눈으로 띄는 성과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앞으로 2, 3주 안에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건 뭐 구체적인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문제 그렇게 이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실무 협상도 이제 대략 어느 정도 진행할지도 정해졌고 문제는 그것이 실질적 성과를 남길지는 그 다음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이번에 그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 특히 약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든 김 위원장이든 정상 간의 담판을 먼저 하는 톱다운 방식을 더 선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동 이후에 실무 협상을 약속을 한 걸 보면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 협상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그런 인식 변화는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전에도 사실 실무회담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2월 하노이 회담 전에도 양측이 실무회담을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합의를 못 본 채 그냥 양 정상이 만나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를 못 얻고 이제 특히 2차 회담 결렬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는 최고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회담 재개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무회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하노이 회담의 교훈을 반영하겠죠. 네. 그래서 실무회담에서는 최소한 2차 하노이 회담보다는 훨씬 뭔가 합의안을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실상 추인하는 형태의 정상회담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협상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엿보이고요. 다만 문제는 회담의 전략적 목표가 달라졌는지 회담의 의제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얻기 위한 양측의 구체적인 어떤 타협안이 만들어졌는지 그건 현재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협상 전략과 목표가 달라졌는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실무 협상이 미국 국무부 그리고 북한 외무성이 주도할 전망인데 어떤 사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까요? 글쎄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의 핵 폐기 대상 그리고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 폐기냐, 이게 북한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영변 핵 폐기 시설을 주로 다룰 것이냐, 의제로. 아니면 전체 핵시설 폐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변 플러스 알파 또는 전체 핵 폐기냐, 이런 것들을 다룰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핵 보고서의 내용, 그다음에 제출 여부, 시기, 이런 것들이 다뤄질 수도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핵 폐기를 할 경우에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거고 어떤 프로그램과 계획하에 할 거냐 하는 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핵 폐기의 대상과 시점을 둘러싸고 의제가 될 수 있겠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핵 폐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 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해제의 범위와 시점을 놓고 양측이 서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문제예요. 그것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언제쯤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북핵 폐기의 어떤 내용과 일정과 연계시켜서 정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실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이제 만약에 알 수 없지만, 만약 실무 회담이 잘 된다면 백악관에서 아마 추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로, 이건 잘 된다면 그렇다는 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무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2차 회담처럼 결렬되거나 아니면 아예 열리지 않은 채 회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건 좀 더 봐야 되겠는데 결국 논점은 그겁니다. 북한이 과연 미국의 영변 플러스 알파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미국은 과연 북한이 고집할 경우에, 영변만 고집할 경우에 그래 그러면 영변 핵 폐기로 나머지 대가를 주겠어, 이렇게 양보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논점 같습니다. 네. 이번 실무 협상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질 것인지뿐만 아니고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실무 협상을 담당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 북한 측 대미 협상 인물들은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에 나섰던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교체가 됐습니다. 반면에 미국 측은 큰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실무 협상 방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북한의 대미 협상팀이 이번 회담에서도 드러났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그리고 리용우 외무상이 배석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 북미 협상도 실무 협상도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끌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 실무팀의 어떤 변화가 북한의 전체적인 협상 방향이라든가 전략을 바꿀 만큼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사실 않습니다. 다만 영변을 폐기하면 상당한 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전제하에 성급하게 회담 결과를 낙관하면서 지난 2차 하노이 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돼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세밀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아마 실무 회담에 임할 수는 있겠죠, 외무성 간부들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큰 폭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중요한 숙제가 남았죠.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합의가 가능한 어떤 그런 협상안을 매우 정교하게 짜내야 될 겁니다. 그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보죠. 네. 일단 현재로서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또 대북 제재 해제 조건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북한 간의 의견 차도 뚜렷한데요. 과연 미국과 북한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일각에서는 비핵화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비핵화는 북한의 핵폐기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심지어 가끔은 미국과 핵 군축 협상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핵화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사실 한국의 비핵화 또는 나아가 미국에 맞서서 핵 감축 협상을 하겠다는 식의 이게 막무가내식 비핵화를 확대하는 이런 개념으로 북한이 쓰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북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결국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저희들이 분명히 하면 된다고 보고요. 논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비핵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또 언제 어떤 계획하에 하느냐 하는 그 비핵화의 정도와 시기 문제겠죠. 그래서 크게는 완전 비핵화를 하느냐,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부분 비핵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결 또는 영변 핵폐기 정도, 요것이 되느냐, 요것이 이제 중요한 논점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대가로 뭘 줄 거냐, 이제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문제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 없는 상태를 지금 계속해서 그게 성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성과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금방 성과를 못 내더라도 어쨌든 핵실험 안 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계속 덧붙이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실질적인 진전이 설사 없더라도 협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없는 거죠. 실험 가면서 대선까지 지속할 수도 있죠. 이런 분위기를.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우리는 어쨌든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것으로 대선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좀 더 극적으로는 북한이 제재를 만약에 못 견디고 항복하고 그래 핵폭격하겠다, 제재 해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좋고요. 이렇게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과를 좀 더 크게 확실히 내고 싶은 겁니다. 대신 양보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핵 개발 중단 또는 동결, 아니면 영변 핵 폐기 정도만 딱 해놓고도 제재를 대폭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실행해가지고 세계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성과 노력을 했다, 그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식의 이른바 선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거든요. 이른바 이벤트식 평화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나쁜 협상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그런 논란이 이제 뭐 일긴 일겠지만, 어쨌든 미국에게는 이 두 개의 방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국면이 재개가 된다면요. 그렇다면 한국의 입지나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북한이 지금 모양새를 보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도 약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교착 상태일 경우에는 중재할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저는 나름대로 조금은 해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북미가 직접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 또 회담이 잘 될 경우라면 중재자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이 좀 의미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실 북한이 남만을 활용해서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 특히 제재를 해소하는데 어떻게든 써먹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동안 검증된 게 있습니다. 그 국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결국 금강산 관광 또는 아까 얘기했던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서 대북 제재 해제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보는 이 전략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북한이 알게 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도 남한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최근에는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관계가 좀 악화로 치달아온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어쨌든 특히 미국을 적극 설득해서 G20 회의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북미 양국이 직접 협상하는 방향으로 북핵 문제는 풀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관건은 어렵게 재개된 협상 국면에서 과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인지가 되겠는데요. 북한은 애초에 핵포기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 단계에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제재를 얼마나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 어려움, 특히 통치자금 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 가중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김정은이 얼마나 버틸 것이냐가 관건인 셈이죠. 제가 볼 때는 향후
1년에서 2년, 3년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김정은 정권도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북한이 어떤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사실 어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뾰족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좀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정상회담만으로는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를 얻는 게 쉽지 않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북 정상 간 판문점 회동과 비핵화 협상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